블록체인 나우 마지막 4부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윤주입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 블록체인 전문 경제방송 글로벌 A에서는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의 행방들 또 다양한 국내외 이슈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8시에서 12시까지 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업계에 계신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 보다 깊이 공부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올레TV 187번, HNTV 417번, 그리고 유튜브에서 블록체인 나우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승익 기자의 풍문 레이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문레이더를 맡고 있는 이승익 기자입니다. 자, 민족 고유의 명절이죠. 추석 연휴가 어제로 마무리됐습니다. 긴 연휴다 보니 시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으셨는지요. 우리 풍문레이더 스태프들도 충분한 재충전을 갖고 더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제 전반에 걸친 얘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투데이의 한훈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예, 대구입니다. 내려갔다 오셨나요? 예, 잠깐 1박 2일로 내려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이번 추석 명절은 차가 좀 어떻게 기온길이 많이 막히던가요? 저 SRT 타고 왔는데 별로 네. 그 KTX. 예. 예.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빨리 질문 들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쌍용차가 추석 명절 전에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번에 유력 인수 후보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ELBNT가 지정되는 것이 아니냐. 제일 높은 가격을 써냈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인수 제안서를 써낸 곳이 또 세 곳. 예.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 약 예. 5천억 가량의 금액을 썼고 예.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약 2천억대. 예. 뭐 썼다고 하는데 이번 쌍용차 주인이 몇 번째 주인이 바뀌는 거죠? 이게 상용차가 원래 1962년 하동한 자동차 제작소로 출발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주기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네. 80년대에 쌍용 그룹 일원이 되었다가 90년대에 다시 대우그룹으로 팔렸고 정확하게 2004년에 중국 상하이 기차 쪽으로 다시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0년에 인도 마힌드라 그룹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5번째 배우자를 좀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혼을 많이 하는 것이 축복인가요? 불행인가요? 이게 쌍용차 벌써 이제 5번째 주인을 찾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람으로 치면 5번째 이제 그 결혼을 하는 셈인데 이번 그 5번째에 맞는 궁합이 생긴다면 정말로 이제 파경을 맞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제 짝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 전까지는 제 짝을 못 찾아서 이렇게 좀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인수전에 있어서 그 소위 대어들이 다 빠졌어요. SN그룹도 빠지고 흥행에 실패한다는 지적, 우려가 상당히 많이 섞였는데 당초에 그 가장 인수 후보자로 유력했던 SN그룹, 삼남 아이더스 그룹이죠. 우오연 회장이 마지막에 발을 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그 SN그룹 같은 경우에는 재계 40위권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자금 동원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부품 회사도 있습니다. 남선, 알루미늄 등이 있는데 SN그룹이 왜 발을 뺐느냐를 살펴보자면 우선 지금 상용차가 부담해야 할 1년 내에 부담해야 할 단기 부채가 7천억 정도 됩니다. 7천억이요? 예. 그리고 최근 그 회계법인에서 어떤 추산한 기업의 어떤 그런 청산 가치가 한 9,8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삼남 아이더스 쪽에서 발을 뺀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말 그대로 청산 가치는 청산을 했을 때 9,800억 원 만들 수 있다는 그 그렇죠. 계속 반대되는 개념이 계속 기업 존속 가치죠. 이 회사를 계속 살렸을 때에 대한 가치가 얼마다? 6,200원인데 청산 가치가 9,800원이니까 청산 가치가 더 높게 나온 거죠, 시장에서는. 그럼 뭐 단순 계산하면 청산했을 때 더 유리한 금액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살릴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뭐 당장 뭐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국가 기관 산업입니다. 네. 잠시 미국을 예를 들어 봅시다. 미국의 어떤 제너럴 모터스의 별칭이 거먼트 모터스입니다. 네. 정부 공기업이란 거죠. 음, 지난 그 금융위기 때 미국 연방 정부가 공적 자금을 퍼부었습니다. 공적 자금을 퍼부으면서 나름대로 어떤 GM이 살아났습니다. 그 지금 일각에서는 쌍용차를 뭐 지금 산업은행이 2천억 정도 대출을 깔고 있는데 이 부분을 출자 전환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그 인수전을 유심히 살펴보면 세 군데 컨소시엄 업체들이 대부분 다 전기차 회사들을 껴안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이제 그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모든 이제 헤게모니가 무게중심이 옮겨간다는 얘기인데 네. 쌍용차도 너무 좀 늦게 DNA를 늦게 바꿔서 아니면 여기에 변화되는 이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해서 쌍용차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업 회생을 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앞으로 이런 전기차 회사들이 인수를 했다. 네. 쌍용차도 이제 전기차를 발빠르게 변신할 수가 있을 텐데 앞으로 이런 뭐 투자 여력이라든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세 곳 인수 후보들이 뭐 좀 전기차 관련 업체들입니다. 전기차 관련 벤처 기업들입니다. 뭐 매출로 따지자면 지금 에디슨 모터스가 한 800억 정도. 네. 그 ENBNT가 매출이 작년에 지난해 기준 1억이었습니다. 1억이요? 예. 아, 아직 뭐 그러면 상용화된 매출이 그렇죠. 없네요. 물론 뭐 새우가 고래를 삼킬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시장 상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이 세 개 업체가 과연 어떤 그런 자금 동원력이 있을까, 향후 상용차를 제대로 꿀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 새우가 고래를 삼키면 탈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뒤에 부작용도 만만치가 네. 않은데 일단 이번 세계 컨소시엄 업체들 중에서 5천억을 써낸 그 ELBNT 예. 유력하다고는 하지만 전년도 매출 1억이 안 된다 보면 네. 그만큼 인수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는지 자본시장에서는 상당히 그 의구심을 많이 갖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예. 됐을 때 재입찰 가능성도 또 다시 지금 얘기가 유찰 나오잖아요. 가능성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찰이 된다? 예. 그리고 새로운 인수 후보를 찾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뭐 우리 정부가 나서서 네. 이걸 인수할 수도 안수해야겠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인수를 한대요. 예. 그런 사례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 네네. 미국 연방 정부 자금이 좀 투입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자동차는 국가 기관 산업입니다. 네. 지금의 어떤 상용차의 어떤 그런 위기라든지 수차례의 어떤 그런 매각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좀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동차가 말씀하신 대로 국가 기관 산업인데 이렇게 국유화가 된다면 뭐 부작용도 저는 없다라고 좀 볼 수는 없거든요. 계속 한도 끝도 없이 국민의 그 세금, 공적 자금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네. 과연 이것이 정답일까라는 좀 의구심도 또 드는데. 어떤 면에서는 뭐 정부가 나서 시장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예. 이번에 그 두 번째 가격을 써냈던 에디슨 모터스에 대해서도 시장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네. 어떤 회사인가요? 지금 뭐 전기차 중심, 예. 전기차 버스를 지금 만들고 네. 지금 뭐 판매하고 있는 그런 전기차 업체입니다. 한때 중국 업체한테 팔렸다가 네. 다시 네. 조금 한국 쪽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쌍용차 계속된 일정들이 많이 있죠, 지금. 기업 회생 매각 일정이라는 것이. 지금 9월 말에 네. 정확히 한 29일께 우선 인수협상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네. 그 이후에 다시 뭐 2주간의 실사 과정을 거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쌍용차 앞으로도 그 많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쌍용차를 취재했을 그 기간에만 여태까지 자사를 선택한 쌍용차의 노조 직원만 해도 3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픔과 그 비애를 갖고 있는 그 쌍용차이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저희 시청자 모두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기업인데 이번 기회에 새 주인을 맞으면서 정말로 튼튼한 기업으로 재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토건공화국이다. 대선 열풍이 몰기 시작하면서 성남의 대장동 관련된 게이트가 터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상당히 많은 관심이 모아지면서 건설사들만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냐, 되게 기록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서민들이 상당히 허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원래 저 소위 말하는 1인 가구를 네. 대상으로 하는 어떤 소형 주택입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원룸 이런 걸로. 그렇죠. 원룸 네. 타입인 거죠. 도시형 정확하게 생활주택. 네. 한 공간 내에서 원룸, 원거실 그런 네. 타입입니다. 네. 50평방미터 이하로 짓게 네.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전용 면적이 15평 정도 되는 거죠. 네. 그 도시형 생활주택 요즘 1인 가구가 많으면서 특히 젊은 2030 세대들이 상당히 많은 이주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그 부동산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번 부동산 상승기에 상당히 많은 상승세가 있었나요? 우선 이게 건설사들이 네. 최근에 쪽 도시형 생활주택 쪽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뭐 대형 건설사들, 포스코 건설이라든지 그런 쪽 뛰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 도시형 생활주택은 예외로 예. 돼 있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 어디야? 네. 반포, 네. 포스코 같은 경우가 리체비일 같은 경우가 분양가가 평당 네. 7,990만 원입니다. 평당 거의 8천만 원이네요. 그렇죠. 8천만 원이죠. 도시형 생활주택이 벌써 이렇게 시세가 올랐나요? 올랐다기보다도 말씀드렸듯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의도적으로 수익을 많이 남기려고 분양가를 높이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럼 단순 계산하면 8천만 원이 있어도 1억이 좀 안 되는 돈이 있어도 반포에서는 한 평밖에 땅을 못 사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참 허탈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그 시장 상황을 모르고 공급에만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치중을 했어요. 예. 부동산 상승세를 누리기 위해서 규제로만 상당히 예. 많은 시도를 했다가 결국은 실패로 예. 지금 마무리가 된 거죠. 사실상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선 그 정부 쪽에서 사실 정부 쪽에서 얘기하는 정책 당국자들이 항상 이렇게 뭐 공급이 딸린다, 네.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뜯어보면 공급은 넘쳐납니다. 아, 그래요? 네. 전체적으로 뭐 수도권, 서울 지역으로 봤을 때 공급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한국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베블린 효과라고 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가격이 비싸면 네. 더 부자들이 더 그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 쉽게 얘기해서 명품이라든지 네. 뭐 아주 귀한 뭐 또 포도주 와인이라든지 네. 그런 중에 더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했던 것, 특히 강남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비싸면 더 수요가 넘칩니다. 네. 또 반대 측면으로는 기편제라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더 이상 이렇게 수요가 몰리지 않습니다. 극히 양극화되어 있다는 거죠. 기펜제는 무슨 뜻인가요? 쉽게 얘기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네. 더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네. 과연 돼지고기하고 소고기가 있었을 때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졌을 때 돼지고기를 안 먹고 네. 소고기를 먹는 어떤 소고기를 구매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 같은 서민들은 돼지고기 떨어지면 돼지고기 사는데 그렇지가 않나 봐요. 예. 예. 그럼 오늘 뭐 이 시간에서 잠깐 용어 정리를 한 배불린 효과, 예. 기편제. 기펜제 예. 두 가지 용어 들어보셨습니다. 자, 정부의 토건 정책이 결국 부패로 연결되기도 한다라는 역사적인 우리 역대 공화국들 보면 이런 비리 게이트가 상당히 건설과 맞물려서 큰 대규모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많은 비리 사건들이 터졌는데 이번에도 뭐 그런 뭐 비슷한 전조 증상이 있나요? 이번 사실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최근에 터진 거기 화천대유 사건, 네, 하천대유. 예, 부천 대장동 프로젝트죠. 그 같은 경우에도 땅 매입은 공공에서 성남시에서 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시행사라든지 건설사들이 많은 떼돈을 벌이게 됐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네. 대장동 시행을 했던 그 시행회사는 수익률이 11만%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는데 예. 어마어마한 이건 수익률이 아니라 정말 로또 잭팟이 터진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저기 어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8%,
미국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 됩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좀 경기가 이렇게 다운됐었을 때 경기 부양 차원에서 건설업종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양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우리 정치권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뭐 지난 4.3 보선 때도 여권이 피하게 된 게 그 LH 쪽 사건 때문이었고 최근에 또 대장동 사건이 터졌는데 이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란 건 소위 말하는 영린입니다. 영린이라는 게 뭐 임금의 노용을 얘기하는 건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민심, 네. 노용 민심을 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크게 분노하는 부분이 자식들에 대한 교육 문제. 예. 여기 상당히 많이 민감했었죠. 그래서 지난 조국 예. 사태와도 관련된 국민들의 분노가 크게 일었었고 또 하나의 또 영린이 결국 이 부동산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부동산 문제 어떻게 이번 화천대유 사건 크게 정치권에 큰 그 쓰나미가 될 것 같은 조짐이 있나요? 어떠세요? 아까 지적하셨듯이 사회자님께 지적하셨지 부동산 문제가 영린이죠. 영린이고 또 하나의 문제가 교육 문제 그리고 네. 부동산 문제. 그 진보 사회학자인 강준만 교수가 전북대 네. 강준만 교수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계급 투쟁은 입시 전쟁이라고. 네. 결국 좋은 지위를 찾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계급 투쟁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 부동산. 네. 이 둘이 한국 사회의 영린입니다. 네. 사실 뭐 대장금 사건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유력 대선 후보가 관련돼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네. 제 아주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일각에서는 이게 뭐 좀 정치적인 파급력이 클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그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일산 분당 개발과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로비와 그 게이트들 사건이 터졌었잖아요. 매년 정권 때마다 이런 그 부동산 게이트 사건이 안 터진 적이 없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중산층 서민들은 상당히 허탈해합니다. 이번에도 발본색원에서 이번 대장동 게이트 한번 끝까지 저희 풍문레이더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잘해주신 한은식 기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증시 핫이슈. 오늘은 외신 기사부터 크게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죠. 2위에 해당되는 헝다그룹이 파산했습니다. 파산 정확히 위기에 몰렸습니다. 자, 350조 부채라고 합니다. 정말 중국의 대륙적인 스케일입니다. 망해도 이 정도 빚잔치는 해야 망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규모인데 자, 이런 위기 왜 시작됐고 헝다그룹은 어떤 그룹인가요? 김bil지 기자. 네, 헝다그룹은 중국의 2위인 부동산 개발 업체입니다. 헝다는 최근 몇 년 동안 사업을 확장하면서 많은 부채를 끌어다 썼는데요. 중국에서 최근에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개발 업체의 자금의 추가 조달을 막으면서 자금이 경색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해당 위기가 시작됐는데요. 현재 헝다가 현재 지고 있는 빚은 약 3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50조,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빚을 지고 있다고 현재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헝다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회사 노력은 뭐 자체적인 자관이 있었나요? 헝다그룹에서는? 헝다는 오늘 23일에 만기가 일부가 도래합니다. 이 만기 일부 도래하는 이자를 어느 정도 지급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급한 불은 끄겠다라는 입장인데요. 헝다는 지난 14일 현재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재무 고문을 선임했고 현재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헝다가 현재 핵심 부분으로 내놓는 전기 자동차라든지 오피스 빌딩을 매각하려는 추진도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 매물들을 사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매자들이 헝다그룹이 파산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이 부동산 빌딩과 이 전기 자동차 그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이에 따라서 자금이 계속 경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현상을 두고 체리 피킹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체리나무에서 체리가 떨어진 걸 보고 좋은 체리를 싸게 줍는 그런 현상을 경제 현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체리 피킹 현상이 본격적으로 헝다그룹에도 이제 발생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개입
여기는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국 정부가 고강도로 개입을 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과거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바로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금융 사태거든요. 이게 이번 중국 그 헝다그룹으로 파생되는 전 세계 또 쓰나미 효과, 나비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중국 정부가 조기에 진압할 가능성 높아 보이시나요? 현재 S&P에서는 헝다그룹에 대한 지원이 국가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입을 크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왜 예. 그렇게 보고서를 발간했냐면 헝다가 이번 주 내야 하는 이자를 내지 못할 것이지만 중국 은행권에 큰 혼란 없이 이를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S&P는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 헝다의 대출 규모가 중국 내 은행 대출 총액의 0.3%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이 리먼 브라더스가 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활용해서 증권의 이 파생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파생 상품을 만들었지만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이 일부 계층들에 대한 주담대 상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이 파생 상품이 되게 위험한 수준으로 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위기가 발생했는데요. 이 헝다는 부동산 대출 관련 파생 상품이 거의 없는 데다가 현재 헝다의 대부분 부채는 주요 펀드나 아니면 주권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현재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매년 그 10년 주기로 발생되는 그 외환위기설 우리가 IMF도 겪어보고 리만 브라더스 2008년도에 겪어보고 해서 그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그 외환위기에 대한 노이로제 반응들이 있잖아요. 이번 중국 헝다그룹의 파산으로 또 전 세계 금융 쓰나미가 불어닥치지 않을까 걱정들이 많은데 계속 좀 관찰해 주시고 추가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상장 기업이죠. HN디자인, 과거 회사 이름이 디자인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NK세포 치료제, 면역 치료제죠. 개발사 포에버 NK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죠? 예, HMB 디자인이라는 회사는 최근에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회사의 사명은 디자인이었는데요. 2012년에 설립된 디자인은 스마트 기기 액세서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시는 보조 배터리, 네. 코끼리라는 브랜드로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했었는데요. 이런 그 위상을 갖고 상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실적이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원투수가 등판하면서 회사가 매각됐고 바이오,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업체로 현재 체질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이번에 그 인수한 포에버 NK 어떤 회사죠? 예, 포에버 NK는 NK 세포를 배양하고 면역 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입니다. NK 세포 치료제 혹은 면역력 배양 키트를 개발하는데요. 이 NK 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의 선천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입니다. 암이나 비정상 세포를 즉각적으로 파괴하고 암을 치료 예방해서 차세대 항암 치료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포에버 NK는 이런 기존 배양 공법 대신 면역 세포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고 활성도도 훨씬 높은 활성도의 이 면역 세포를 배양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코로나로 우리 몸의 면역성에 대해서 중요성이 점차 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인데 이 NK 면역세포 이 업계에서도 그 미치는 그 포에버 NK라는 회사가 상당히 입지도가 높은 회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 배양 전의 단계를 키트화해서 특별한 기술이나 추가 시설, 전문 인력 없이 배양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6시간 이내에 빠른 분석이나 높은 재현성을 실현할 수 있는 게 아주 큰 특징이라 현재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추가로 바이오 회사를 더 인수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회사죠? 예, 최근에 아리바이오 HMB도 인수를 했습니다. 네. 2019년에 설립된 아리바이오 HMB는 신약 개발 회사 아리바이오의 건강기능식품부의 멤버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인데요. 현재 기능성 원료를 개발하고 건강기능식품 ODM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미국 FDA 건강식품 원료인 자음 강화탕과 보증 이끼탕의 사용권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이런 여러 이제 기존의 스마트 기기 액세서리 회사에서 바이오 회사로 완전 180도 DNA를 다 바꿨는데
어떻게 좀 주가 흐름 좀 어땠나요? 좀 자료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주가 차트를 보면서 최근 올 초에 들어서 저점이 6,000원대에서 지금 현재 16,000원, 14,000원을 기록하고 있네요. 최근 한 달 전에는 2만 원을 또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는데 앞으로 이런 좀 바이오 회사 사업들을 인수하면서 상당히 큰 관심이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모아지겠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도 지금 계속 바이오에 대한 기업, 이 바이오 네. 기업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네. 현재 계속적으로 상승은 추가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또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론이라는 또 성장 기업이 있죠. 광통신 모듈 부품 제조 기업인데 이 회사가 최대 주주 보유수를 3년, 특별 관계자 2년을 하면서 더 늘리겠다. 한마디로 주식을 당분간 팔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죠? 예, 라이트론이 아주 이색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보유예수를 3년, 2년으로 책임 경영을 실현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라이트론은 무려 30개월 동안 거래가 정지됐었습니다. 거래가 정지된 이유는 2019년에 3월 달에 감사 보고서상 감사 의견이 거절이 되면서 계속 이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했는데 이제 이 자구 노력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됐고 향후에도 기업의 계속 존속 가치가 높다고 판단돼서 다시 거래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어제 지난 추석 전 영업일에 거래가 재개됐죠. 네, 맞습니다. 오늘까지 상당히 큰 폭의 지금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10,000원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네, 5,700원. 맞습니다. 너무 주가가 크게 좀 거래 재개가 된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너무 네. 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거래 재개가 된 것은 상당히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락을 미리 막겠다는 의지도 이 책임 경영으로 선언을 했지만 많은 이 물려 있는 분들께서 제가 보기에는 빨리 이 수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서 지금 계속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향후 전망. 향후 장기적인 추세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이번에도 코스닥도 기업 소식입니다. 야벡스라는 회사. 그 전 사명이 이그젝스라는 회사고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 쇼핑몰에 IoT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야벡스는 기존에 이그젝스에서 상호가 변경됐습니다. 최근에는 2차 전지 회사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2차 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기업인 테크늄을 인수했습니다. 지분을 총 54%를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면서 2차 전지 전문 회사로 체질 변환을 하면서 자회사인 야벡스넷 혹은 얌모바일 등과 같이 IoT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IoT 사물 토탈 인터넷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야벡스 자체는 어떤 회사예요? 현재 이그젝스라는 회사를 하기 전에는 기존의 2차 전지와 상관없는 사업을 했지만 최근에 테크늄을 인수하면서 아예 반도체 기업으로 지금 체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또 우리 야벡스 좀 많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회사죠? 네, 맞습니다. 여기도 한번 잠깐 주가 좀 차트 좀 볼까요, 야벡스? 네. 어떻습니까? 그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현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2차 전지 사업뿐만 아니라 네. 비콘 기기를 활용한 지금 IoT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비콘 기기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스타벅스에서 사용하는 스타벅스 스마트 오더입니다. 아, 내 우리가 위치를- 줄 안 서고 기다리는. 예, 맞습니다. 내가 줄을 안 서고 어디서든 내 위치를 인식해서 쉽게 주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러한 IoT 기술과 그리고 AR 기술을 활용해서 계속 미래 먹거리 산업인 메타버스 쪽까지 활용을 한다면 기업의 주가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좋은 정보 소식, 돈 되는 정보 소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K탑스. 구 사명이 여기 또 동양 네트워크스죠? 네, 맞습니다. 하도 상장 기업들이 사명들을 많이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전 사명을 얘기를 해주셔야 네, 그 시청자분들께서 헷갈리지가 안 하시더라고요. 네, BK탑스 약 15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도 이루어지고 기계 설비 매각을 하면서 회사 BK탑스도 재무 구조는 개선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이번 그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거죠? 예, BK탑스가 현재 상주에 위치한 웅진 폴리실리콘 공장에 기계 장치나 설비를 매입해서 요거를 다시 리사이클링해서 재매각하는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진행 중인데 현재 이 고철들과 기계 설비를 판매하는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엔트버즈와 14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98억 원에
150%에 해당하는 규모라서 상당한 매출이 진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BK탑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회사인가요? 예, BK탑스는 지난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서 IT 사업 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 사업과 신사업 중심으로 현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쿠팡이나 옥션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독점 유통 품목을 확대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에서는 마스크라든지 소형 가전제품을 비롯해서 130여 개의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매출 비중이 53억 원에 달해서 쿠팡의 주요 파트너사로도 톡톡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BK탑스가 과거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겪었던 회사였었어요. 라임에도 연루가 됐었고 상당히 그 대주주도 바뀌고 여러 번 상당히 많은 좀 그 내용을 겪으면서 버텼던 회사인데 이번 기회에 상당히 좀 새로 발돋움하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갖추는 회사로 탈바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귀한 소식 증시 핫이슈 코너 정보 가져오신 우리 스투데이 김필주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블록 위클리 소식입니다.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지고 누군가 당신의 암호화폐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스투데이의 블록체인 전문위원 김영석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아주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시죠? 우선은 또 기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네. 많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투자를 또 진행을 할 때 본인이 매수를 한 금액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혹은 매도를 한 직후에 또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단순히 투자자가 운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항상 궁금해요. 대부분 이렇게 그 방송이나 네. 아니면 온라인상에 있어서 뉴스 매체에 보면 나 이만큼 돈 벌었다고 해서 자기 수익 계좌를 보여주고 인증샷을 하는 특히 젊은 친구들 예. 더 나가서 젊은 미모의 여성들이 또 상당히 많은 이런 자기 고수익 계좌를 인증샷을 하는데 예. 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사면 이런 수익 계좌가 나오질 않죠? 사실 또 암호화폐 투자를 했을 때 비단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일반 투자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모든 인증샷이라든지 이런 수익 인증들이 정말로 이 사람이 수익을 얻었는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정말 운이 좋은 투자자인 경우에는 실제로 또 이렇게 수익을 얻고 나서 인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일부 상장사라든지 혹은 암호화폐 재단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이런 수익 인증을 조작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조작을 한다? 예. 거래소 입장에서 굳이 왜 조작을 그렇게 해야 되죠? 거래소가 아니라 재단, 재단에서? 예, 재단 그만큼, 차원에서 자꾸 사람들이 뭐 속히 말하면 개미가 꼬이게 한다라는 느낌이죠. 일종의 바람잡이 역할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나도 이 코인을 사거나 혹은 이 주식을 샀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 또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비들 많이 들어갈 텐데 이런 비용들 충당 어떻게 예. 하고 있나요? 사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특히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주요 수입원이 거래 수수료입니다. 네. 하지만 이 거래 수수료를 가지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또 원활히 운영되기는 어렵거든요. 네. 일단은 뭐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인 사무실이 있는 임대료라든지 혹은 임직원들 연봉 또 그런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이뿐만이 아니라 그 방대한 거래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버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네. 이런 비용들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재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거래 수수료만으로 또 이 금액을 충당을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거래소 차원에서도 일반 뭐 상장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장난을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좀 가격 조정이라든지 특히 특정 암호화폐의 매집을 통해서 펌핑이라고 하죠. 그 예. 암호화폐 쪽은. 정확히 말하면 펌프 앤 덤프라고도 펌프. 하죠. 예. 네. 한껏 끌어올린 다음에 네. 사람들이 좀 많이 매수를 했다 네. 싶으면 그 가격에서 줄줄이 쏟아지는 겁니다. 주식으로 치면 주가 조작에 해당되는 행위들이죠. 예. 아직은 마땅한 처벌법이 없나요? 국내 법상? 사실은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거래소 혹은 재단 차원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법적인 처벌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암호화폐와 그 카지노랑 그 암호화폐 거래소의 승률, 투자 예. 승률도 많이 비교들 하고 하는데 암호화폐 거래소 카지노에 비유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런 비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 암호화폐라는 산업에서 제가 또 일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 혹은 암호화폐 산업 자체에 대해 카지노와 비교를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이 암호화폐 산업 자체는 또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산업 자체는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산업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또 확신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죠. 그런 면모에서 뭐 카지노라고 비교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가 뭐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혹은 저에게 물어본 사람한테도 암호화폐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아, 절대 하지 말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단순히 네. 암호화폐를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비율이 커서뿐만이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아, 모든 개인 정보와 개인 계좌를 다 들여다볼 수가 있다. 우선은 당장에 뭐 일반 투자자만 하더라도 네.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을 할 때 그 본인의 매매 기록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매매 기록에 대해서 아무리 암호화폐 거래소가 암호화 작업을 하고 또 안전하게 정보를 보관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래 내역을 거래소에서 확인한다. 법적으로 네. 문제는 안 되는 건가? 개인정보법 위반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또한 아직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확실하게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도의적으로 좀 비판을 받을 뿐이죠. 예.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 제가 또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10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법률적으로는 이런 행위들이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법률적으로 또 굳이 네. 또 이렇게 잡고 들어가자라고 하면은 또 처벌할 근거가 있긴 있겠지만 네. 암호화폐 거래소 차원에서도 네. 아직 확실히 마련되지 않은 그 빈틈을 활용을 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래소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의견일 뿐이지만 저 또한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또 투자를 하고 거래소에서도 근무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네.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거래소의 수익은 막대한 비용 대비 거래 수수료만으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라는 일단 전제가 나왔고요. 예, 두 번째는 이런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번외 수익들을 벌어와야 하는데 예, 개인 고객들의 정보를 활용한 데이터를 팔아서 예. 정보를 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특히 이 그 번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 네. 그 자체가 그냥 번외일 수도 있어요. 네. 그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방법으로 벌어들이는 자금이 막대하기 때문에 네. 사실 번외로 치자라고 하면은 네. 거래 수수료가 번외이지 근데 않을까라는 오히려 생각. 주객이 전도가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예. 참 어처구니 없는 현상입니다. 일반 상장사 차원에서도 이런 거래 내역 데이터를 통해서 또 수익을 얻기도 하나요, 그러면? 일반 상장사 차원에서도 사실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 프로젝트의 비전 그리고 플랫폼의 실현 가능성
가지고 승부를 해야 하는 것이 암호화폐 산업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현재 발행이 되고 유통이 되고 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얼마나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홍보하는 바는 있지만 분명히 있지만 그 홍보 차원에서 또 발행하고 있는 백서 혹은 홈페이지를 확인을 해도 이 재단에서 분명히 이 기술 혹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네. 생각했을 때 크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더 나쁘게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실현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재단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재단에서 또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재단을 운영을 해 나가면서 발생하는 임대료라든지 혹은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할 텐데 이 비용에 대해서 또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상장을 하고 또 펌프하고 덤프하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장사 차원에서 최초에 거래소에 입금된 코인의 개수를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차트상으로 나타나 있다든지 혹은 호가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어떤 매수, 매도 기록을 통해 현재 회원들이 얼마나 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떠한 가격에 매수를 했고 전반적으로 또 얼마에 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굳이 거래소가 제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장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활용을 해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9월 24일 정말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예, 거래소들 이번에 많이 좀 정리되고 있죠, 지금. 예. 앞으로 그 정부가 거래소 인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좀 변화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정부 차원에서의 좀 비건전한 그런 거래소에 대해서 칼을 빼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반대하는 의견도 많고 또 해당 거래소를 이용을 하는 회원 입장에서도 그런 정부의 개입 자체를 좀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반대로 얘기를 해서 또 자금의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건전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좀 비건전한 거래소라든지 네. 그리고 자금의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거래소들은 빨리 사라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고름과 염증이 커지기 전에 사라져야 된다. 예. 지금 당장은 아프더라도. 사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이런 거래소들입니다.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비건전한 코인을 발행해서 유통을 시키고 자기 배 채우는 데 급급한 이런 재단들 또한 문제고 또 이런 확인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암호화폐에 또 쉽게 투자를 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기대 심리 이런 부분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또 이렇게 비건전한 거래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다라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산업이라든지 또 암호화폐의 이 산업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제 속속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4대 거래소죠. 업비트, 빗썸, 예. 포인원, 포빗 요 네 군데 거래소는 일단 거의 살아남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또 그 외에 나머지 몇 개 업체들이 더 또 인증을 성사시키는 거래소들이 있는데 어떤가요? 그런데 또 이 인증이라는 문제 자체가 네. ISMS를 통과를 했다고 해서 그런 네. 어떤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거래소로서 운영을 또 계속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바라보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명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ISMS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넘어야 되는 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래소 인가도 받아야 되고 혹은 또 실명 계좌 확인서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4일 이전에 이런 거래소들이 그 총 4개 거래소 이외에 다른 거래소들이 거래소 인증을 받았다 혹은 ISMS 인증을 받았다라고 해서 또 쉽게
그 거래소를 또 이용하는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규제안을 통과한 거래소라 하더라도 예, 또 이 안에서 또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가 나뉘겠네요. 그렇죠. 결국 메이저리그 쪽 거래소로 다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 예, 뭐 당연히 저만 하더라도 제일 안전한 거래소로 자금을 옮길 것 같아요. 굳이 뭐 어려운 거래소 아니면 크레딧이 낮은 거래소에 돈을 맡기면 불안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예. 요즘 그 4대 거래소 내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앞으로도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 어쨌든 정부가 지금 같은 어느 정도 적절한 규제는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풀어줘도 예. 너무 많은 지금 피해자들이 생긴 건 또 사실이거든요. 예, 또 고객의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도 모르게 지금 거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불편한 진실이에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죠. 특히 그 개인 정보들을 그 자체를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개인이 또 진행한 투자 매매 기록에 대해서 이 기록을 또 활용을 해서 투자자가 아니라 재단이나 거래소가 부당 이익을 취했다라고 하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어떤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된다라는 또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 암호화폐 시장의 파수꾼으로서 우리 김영석 의원이 계속 이런 내용들을 짚어주시고 고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튜디오의 김영석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오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은 추분이라고 합니다. 추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낮과 밤의 길이가 일치되는 절기라고 합니다. 오늘 서울 기준으로 아침 기온이 17도, 낮에는 25도까지 올라가는 일교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지는 환절기입니다. 코로나도 무섭지만 지금 또 환절기 한창 감기, 독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 마무리드리고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